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 연일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유튜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사건 전말 비롯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당시 대통령의 평가까지 언급을 하면서 거침없이 자신의 과거 있었던 일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IAEA가 어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충돌이 일고 있는데요.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 이 문제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140쪽에 걸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칠 방사선 영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종 보고서에도 정치권에서는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国内外に丁寧に説明して、参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번에 한 것이고요.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 안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 바로 그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IAEA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여야의 입장은 너무나 다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음 주에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IAEA 보고서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한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IAEA 최종 보고서, 이현종 의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현존하는 이 핵 관련된 가장 국제적인 권위 있는 기관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즉 IAEA입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독립 기구이고요.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핵 확산 문제라든지 또 핵 안전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수행하죠. 자, 지난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한국 등 각국의 전문가 11명이 관련된 조사에 나섰고, 그 샘플을 각국에 가져가서 전부 다 각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다 검증을 했는데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일본이 후쿠시마의 이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알프스라는 기관을 통해 방류를 할 경우에 네.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라는 게,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IAEA의 최종 보고서의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IAEA가 그동안 일본이 이제 이런 방류 방침을 바뀐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각국의 어떤 독립적인 또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현존하는 어떤 측면에 봤을 때는 IAEA 이상 권위 있는 기구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AEA를 못 믿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유엔 중심으로 해서 또 움직여 나가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세계 뭐 G8이라고 거론될 정도로 사실상의 어떤 선진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국가의 제1당에서 이런 IAEA를 아예 무시하는, 이거 뭐 자체가, 조사 자체를 전혀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이거는 저는 국제기구에 대한 권위에 대한 예. 그런 여러 가지 폄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부터 IAEA 못 믿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전 위원장.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깡통 보고서라고 네. 얘기했었는데 깡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속이 좀 비어 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지만 속이 빈 강정 같은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프스 장비라든지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이런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검토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권장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요청에서 이 보고서를 쓴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네. 저희가 IAEA 연구 결과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선이냐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채취라든지 그 원 데이터가 상당히 그리고 긴밀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네. 의문 제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IAEA가 낸 보고서와 관련해서 뭐 설비에 대해서도 검증을 안 했다. 그리고 뭐 돈 받아서 그렇게 했다. 이런 주장까지 민주당에서는 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아니, 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음모론적인 것이고 그 돈 받았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그 돈 받아서 그 불법 행위고 이런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잘 잡아가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그럼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 곧 이제 방류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최선의 방안인 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의 방향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제는 이게 집안 싸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 어떻게 저는 협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과학성에서 2018년도에 방류를 포함해서 방류했을 때 비용은 300억이고 지하 2,500m 매립할 땐 3,000억. 그 회사 5가지 방안을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5가지 방안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몰빵하지 말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제한하는 그런 제안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기시다 정부에게도 사실 이게 수산물 오염도 있지만 수산물 그 수입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하면 됩니다. 도서국 18개국에 예를 들어 어떤 그 비용이 지금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계속 하시는 게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렴한 것은 주식 투자 상품도 없고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3조억에 대해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300억만 하는데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저는 절대 네.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방류에 대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말씀드렸지만 해양 방류하지 말고 안에 일본 내에서 활용한다든지 리사이클로 하고 대신에 그런 다른 방향이 있을 때는 분담금을 내서라도 이런 협의 그리고 더 나가서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후쿠시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8개 현에서도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답보하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이거 수산물 철폐 금지 조치를 좀 완화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좀 공조하고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세계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IAEA가 일본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상의를 하면서 방식 5가지 중에 제일 합리적인 게 수증기 배출하든지 아니면 물로 내모된 2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수증기로 배출됐을 때는 오히려 바람이 우리 쪽으로 올 경우 더 힘들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땅에 저장했을 때도 그게 흘러나올 위험성도 더 많다 이런 입장. 그래서 가장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게 해양 방류다 이런 입장도 내놨단 말이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지금까지 그 논의를 거쳤던 거거든요. 그냥 툭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가장 안전한 모든 게 가장 싼 거 저렴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5개 방안 이외에 더 있는지 말씀드렸지만 리사이클로 했을 때는 일본도 어떻게 보면 자국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런 본인들도 신뢰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제적으로도 오염수 바닷가에 방류하는 것보다 국내 일본에 그걸 활용한다면 이게 더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 차원 그리고 말씀드렸진 해양 변수 굉장히 고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5개 방안 플러스해서 더 좋은 방안 저는 지금 이것은 신속성보다는 좀 안전하고 좀 더 이제 네. 신뢰를 가지고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IAEA에서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TF를 만들어서 11개 국가 전문가들을 참여시켰거든요. 그중에는 대한민국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민주당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분담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7% 분담금을 일본이 내고요. 14%를 중국이 냅니다.
분담금 때문에 눈치 보는 거면 방류 반대하는 중국 말을 더 듣겠죠. 근데 합리적으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유수의 국가들의 11개국 전문가들이 나름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바다에 희석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주변 국가에도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다에 방류해라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IAEA의 검증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일본 정부가 방류라는 선택을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반대할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 정도가 명확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만에 하나 우리가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때 중국이 막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예. 갑자기 중국에서 아니 그 전자파가 우리 중국까지 오는 건 아닌지 그리고 사드 레이더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거는 과학적 검증의 영역인 것이고 네. 특히나 대한민국이 2021년부터 의장국가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 국제기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보기에 완전한 자가당착이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일단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우리 환경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런 부분일 겁니다. 뭐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알프스 이걸 거치면 웬만한 건 다 걸러지는데 남아있는 핵종들도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게 바로 삼중수소라고 그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언급한 이야기 한번 보시죠. 올해 초 2월 달에 해양과학기술원하고 원자력연구원이 그 공동연구원을 수행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한 4, 5년 후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유입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유입이 들어와서 10년쯤 되었을 때 그 농도를 분석을 해보면 약 0.001 베크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지금 대부분의 연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중수소와 관련해서는 IAEA 최종 보고서에 이 오염 처리수 통하면 자연 생성 수준의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인체와 환경에 영향 미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역에는 오지도 않는다. 한 3km 넘어가면은 일본에서 배출 지점에서 3km 넘어가면은 뭐 자연 농도 이상은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3km 훨씬 더 넘죠. 다만 알프스에서 이 뭐 한 30종류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측정을 하는데 다만 세슘 133, 세슘 137 등 한 10개 정도가 알프스 처리된 물의 샘플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바다에 섞이는 경우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까지 올 이유는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곧 여름이면 방류를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알프스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알프스 처리해도.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다 못 믿는 걸로 그냥 그런 작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IAEA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다 반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지금 뭐 돈을 먹고 그 IAEA 그 사무총장이 뭐 이상한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일본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막 이런 얘기까지 괴담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어차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요 계속 국민들께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다 걱정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가 있을까 이건데, 그러면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IAEA라는 이 기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무튼 핵 관련해 갖고 안전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 기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국제적 기준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 미미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적어도 이 정도 나왔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일본이 방류하겠다는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윤석열 정부와 과거의 문재인 정부가
같은 입장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말했어요.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일본이 그 후쿠시마 방류한다면 그 반대를 어떻게 하겠는가?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같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민주당만 지금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걸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목표로 해서 네. 정쟁을 지금 이 정쟁의 하나로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국민들이 더 어렵게 되는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모든 피해는 우리 수산업자들이 지금 또 입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그 지점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괴담이라든지 후쿠시마 관련돼서 정쟁을 하는 민주당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네.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IAEA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알프스 처리 후에 이제 배출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걸 바로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출이 되는 상태에서 이게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게 일단의 하나의 그 측정 기준이 되겠죠. 그게 문제가 없다면은 크게 문제 삼을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30년간 배출을 한다는 건데요. 해양 방사능 농도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알프스 설비가 잘 작동되는지 거기에 대한 감시는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게 뭐 대체적인 주장입니다. IAEA는 올 여름부터 계속 후쿠시마에 상주하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당연히 그 IAEA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해왔었고요. 그 과정에 지금까지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계속 참여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현재 일본하고 방류가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이 안전성이 담보가 될지 이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양자 간에 어떤 협력을 할지 이걸 계속해서 지금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추후도 계속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알프스라는 그 핵종 처리 장치가 상당히 관건이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IAEA에 대한 어떤 공신력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주장은 저는 다소 과하다고 봅니다. 국제기구고 공인된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온 보고서니까요. 그렇다면 IAEA의 최종 보고서에 흠결은 없는지를 짚는 게 수순일 겁니다. 나온 직후에 정부 여당이라면 그냥 믿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혹시 그 보고서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라고 국민께 말하는 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 보고서를 봤더니 알프스라는 그 중요한 장치에 대한 성능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프스라는 장치가 왜 중요하냐? 과거에 도쿄전력이 알프스의 성능 그리고 어느 정도나 정화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서 수치를 국제사회에 속였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쿄전력의 어떤 사후적인 검증으로서 IAEA가 사후 검증 보고서를 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00%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맞다라는 태도 또한 저는 온당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 향후적으로 앞으로 만약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그 근거, 정당성도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훼손될 수밖에. IAEA 보고서가 정확하게 우리의 이해관계에 일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점 그리고 공백을 봐야 되는 시점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태도는 맞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해수부에서 보고서가 나왔었죠. 세슘 등의 어떤 물질이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입장, 문재인 정부 입장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의용 그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IAEA 기준에 따라서 이게 안전하다고 나오면 수용하겠다고 했죠. 맞습니다. 거기엔 단서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검증 과정에도 대한민국 연구원들이 들어가는 걸 사전 전제 조건으로 달았었습니다. 전혀 그 입장에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들어갔잖아요. IAEA 전문가 들어가서 지금 검증단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한테 자료도 제공했죠. 근데 IAEA에서 낸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수준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기준 이하면 괜찮다는 입장 그대로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IAEA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 IAEA가 어떻게 최고 권위기구냐, 핵사찰기구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민주당에서 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뭐 200개소로 방사능 조사 거점 확대하고 그리고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방사능 검사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하겠다.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은 유지를 하고 있고 더 확대하겠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도 아예 이상 어떤 기구를 통해서도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어지는 건데, 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주장인데 국민의힘 반박, 정부 설명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입니까? IAEA와 11개 국가, 러시아, 중국을 포함을 해서 알프스 설비를 점검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이런 건 안 됩니다. 일본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했다라고 또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프스는 저희 그 분석단에서도 검증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IAEA 차원에서는 그 전에 한참 전에 알프스에 대한 여러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IAEA가 설비 점검도 안 했다. 알프스가 가장 핵심 시설인데 이거 검증도 안 하고 어떻게 보고서 내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 IAEA의 조사는요, 가장 핵심은 바로 알프스 설비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점검이 가장 핵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 예전에 2011년도 일어났을 때는 그냥 무단으로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300톤씩 그렇죠. 2년을 했어요. 2년.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라는 장비를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서 이거를 가동을 하면 그 다음에 많이 희석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못 거르는 게 이제 삼중수소 정도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IAEA가 들어가 점검을 한 겁니다. 예. 6차례나 들어가서 시설 정비를 했고 이 시설에 대한 인증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이 IAEA 보고를 근거를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인증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언제쯤 방류할 것인지 결정만 남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AEA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한 것인데 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이 배출되는지를 아까 좀 우리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몇 가지는 좀 걸러지는 것들이 아직까지 미심쩍다라는 예, 이야기가 예. 나왔잖아요. 네. 그걸 그냥 자료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다 설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못 믿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장윤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자 그러면 이게 보고서가 나왔으면 국회 차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고 연구하는 과정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더군다나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시내가 고생하면 프랜카드 붙어 있습니다. 이 소금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핵 폐수라는 이야기까지 이재명 대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예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이건 이미 핵폐수고 저 소금도 이제 과학자들이 다 날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아, 소금도 아니야. 이게 다 남아있어. 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에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네네. 왜 이런 식으로 이미 규정을 해놔놓고 예. 아, 우리는 못 믿겠다. IAEA도 못 믿겠다. 그럼 누구 믿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알프스가 어떤 기계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걸 거쳐서 나온 그 처리수에 대해서 샘플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일본만 한 게 아니라 오염수 탱크에서 추출한 샘플을 산하연구소 3곳, IAEA 산하연구소 3곳에서 분석했고 그리고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의 연구소에서도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샘플은 다 똑같이 갖고 간 거예요. 그 탱크마다 이렇게 가져간 거고 그건 또 이게 균질화 작업을 통해서 K4 탱크라는 거에서 거기서 또 다 섞어가지고 각 수조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균질화된 걸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샘플 조사를 했을 텐데 거기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났고 이제 앞으로는 그 배출되는 그 앞에서 또 조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또 바로 지적이 되겠죠. 이걸 IAEA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설비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전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저 보고서 읽어봤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안 읽어보고 누가 요약해 준 거 대충
받겠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프스라는 기구를 거친 처리된 오염수를 균질하게 만들어서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으로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IAEA가 독자적으로 여기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지 아닌지 검증한 것을 넘어서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도 개별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당연히 알프스라는 기구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꾸 도쿄전력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성립하려면 이 검증까지를 도쿄전력이 하고 데이터를 도쿄전력이 냈을 때 네. 그걸 IAEA가 믿어주면 도쿄전력이 거짓말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애초에 그 시료라고 할 수 있는 오염 처리된 물을 IAEA가 가져가고 한국이 가져가고 미국이 가져가고 스위스가 가져가고 프랑스가 가져가서 각자의 연구소에서 검증해서 방사능 물질이 없다는 결과를 냈는데 네. 여기에는 도쿄전력이 거짓말하고 말고 도쿄전력의 데이터가 개입할 수 있는 그 빈틈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서도 네. 보시기에 피곤할 텐데 예. 최소한 이 보고서는 좀 다 읽어보시고 예. 민주당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정치인 이런 분들이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보고서 내용까지도 이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드려야 되는지 예. 국민들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하면 되지만 야당 정치인이면 이거 분석하고 어떤 의미인지는 네. 알고 나와야 되는 게 알겠습니다. 기본 아닐까요?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왜 그 설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네. 이유를 알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계속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과학적 기준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이제 차라리 그 알프스 시설, 그것도 일본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설비, 그거 검증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계 가지고 이제는 그 설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해 나가야 본인들의 그 작전에 맞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작전을 바꿔가지고 네. 설비 가지고 문제를 그 지금 그러니까 예. 꼬투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IAEA 보고서 한계 있다, 깡통 보고서다 이런 결론 내렸다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 여당은 IAEA 보고서가 신주단지라도 됩니까?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정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네, 정청래 의원은 IAEA가 보건기구가 아니다, 정치적 핵사찰 기구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전에 일본에서 최종 보고서를 입수해서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게 100만 유로 의혹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엔. 그러면서 IAEA가 보고서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쓴 걸 가지고 IAEA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다. 일본의 용역을 받은 정도다. 이런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2011년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2011년도에 유행했던 이제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예.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은 이게 정말로 그에 대한 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더 나가서 대한민국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바다, 환경, 기후를 다 안전하게 지키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과학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짜 왜 제 다닐 때도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더라도요, 이게 예. 뒤척이면 떨어지면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도 하고 또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자꾸 방류는 과학이다라고 착각할 정도인데 예. 과학에 대한 신뢰는 하지 마. 이 과학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운영하는 변수 말씀드리잖아요. 알프스가 만약에 지금 과거 10년 동안 8번인데 일본에서 또 12번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30년간 그럼 산술적으로 30번 정도 고장날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 고장나거나 어떤 변수, 즉 쓰나미 같은 게 또 한 번 30년 동안 오지 않을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기상 악화가 심각해서 그 예. 작동이 안 됐을 그럼 대안이 있는 것인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 그런 말씀드리지만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정말 어류가 섭취했을 때 예. 진짜 우리가 코로나19도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정말 꼼꼼히 해서 예. 그 결과가 방류인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목소리를 대신한다고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쓰나미 이야기하셨고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수조에 뭐 몇백 개가 있어요. 그죠? 거기 담겨 있는데 쓰나미 한번 와서 한꺼번에 확 쓸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빨리빨리 좀 내는 게 안 낫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5가지 방안에 대한 이거를 혼합해서 하는 게 저는 예, 가장 알겠습니다. 이상적인 방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대안을 네, 네. 제시해 봅니다. 우리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안전벨트하고 침대에 주무시는 분은 없죠. 만약 뭔가 미연의 고장이나 이런 게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되지만 네네. 그렇다고 아예 이 과학적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침대에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벨트하고 자겠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들립니다. 또 이 삼중수소라는 게 해양에 배출됐을 때 물고기들, 어류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게 정말 걱정이라서 민주당 의원단이 윤미향 의원까지 데리고 기시다 총리 관저 가서 시위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 열정과 선이라면 50배 이상의 삼중수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중국에도 항의하기 위해서 저기 시진핑 주석한테도 가가지고 같이 시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지금 적어도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핵종 방사능 물질은 걸러진다는 객관적 지표가 나왔는데 이걸 믿지 못하겠다. 삼중수소가 뭘 할지 모른다라는 것까지 음모론의 네. 영역으로 가버리면 삼중수소를 50배 더 배출하는 중국에 가서 시위를 먼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1박 2일로 이 반대 시위를 한다고도 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회를 먹을 것 같은데요. 입장들 한번 보시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국민 안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 불복하고 윤석열 타도가 목표입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괴담으로 대선 불복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내일이네요. 오후 7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금요일 12시까지 긴급 비상행동에 돌입해서 철야로 아마 반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그 자정부터 필리버스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네요. 국회에서요. 자, 정일 변호사, 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이게 중단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사실 과학적 수치들이 막 여러 갈래로 좀 나오고 있죠. 과학계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해 보이지는 않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수치를 여당에서 제시하더라도 국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원전 사고가 나서 방류가 되고 방출이 됐던 전례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수증기로 해가지고 공기로 배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캐나다 인접 지역에서 이슈여가지고 또 국제사회 분쟁으로까지 됐었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식의 오염수를 처리해서 굉장히 다량을 30년 동안 방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지금은 여러 변수를 통제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네. 이게 과연 결론적으로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전례에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두 가지 예가 있다. 그냥 무단 방류를 하든 아니면 수증기로 내보내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을 가둘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다는 세슘 같은 건 반감기가 37년입니다. 한 40년 정도 가두면 그 유해한 물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국제사회가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물을 가두고 나중에 추후에 방류하는 방안도 분명히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인데 일본 그런 대안 국제사회와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그런 의견 개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저는 IAEA 보고서 이후에도 아마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슘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이 뭐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현대병원 원장이 이야기한 거죠. 세슘 반감기 37년. 그게 30년이라고 또 정정되는 게 나오고 그분이 전문가가 아닐 텐데 그분 인용하는 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뭐 가둬놔 하는데 문제는 이게 IAEA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둬놓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양 쪽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토양 오염이 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건데 아예 토양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 지역 자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땅에 묻는다. 이거는 이제 제외됐고요. 또 예를 들어 땅에 묻을 경우에 이게 수증기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이 수증기로 올라가면 어느 나라에 가서 이것도 비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상황이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증기로 가서 예. 이게 구름이 돼서 비로 내려버리면 어느 쪽에 비가 내려질지 이 상황을 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AEA가 검토한 것은 결국 이게 해류 쪽으로 해류는 일정 정도 이제 정확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희석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한 잔 먹더라도 이 물이라는 게 아주 순수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 음용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용 기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순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정말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바다로 몰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반적인 기준 그 기준에 넘어서느냐 내려가느냐 거기에 네.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번에 지금 오염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배출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으로 왜 순수한데 왜 거기다가 퍼붓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뭐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요? 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뭐 품위 유지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포함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려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발언입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손상했다고 판단을 해서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마약이라는 발언한 거, 괴담, 마약, 거의 괴담 이런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또 윤리에 제소하면서 정치권이 또 한 번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들 안중에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비판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본이 방류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시켜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민들도 힘들고요. 우리 국민들도 힘듭니다. 자, 다음 이슈 갑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다 저격하면서요. 당내에서는 자제하라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 이어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수보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못 불린 겨.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저는 느낀 거죠. 12월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막상 만나봤더니 네. 사퇴를 지시하셨다. 당에서 요구하니 당신도 당대표 해봐서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네. 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요? 아니죠. 저는 지금 인간적인 면을 그런 얘기 빼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미워요? 참 유치하네. 인간적인 고리와 그런 거 빼고 네. 정치는 왜 뽑아요? 뜻에 복무하는 게 우선인데 끼리끼리 자리 챙기기에 바빠요. 그것이 저는 답답했다라는 거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목불인견이다. 정말 싫어하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추미애 장관이 대선 때도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국민의힘을 이번 총선에도 국민의힘을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미애 장관은 확실히 철저하게 총선에 나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라인에 확실하게 서겠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는 확실하게 각을 세우면서 이재명 대표 쪽에
그다음에 이낙연 또 전 대표하고는 각을 세우면서 뭐 이 작전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공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반발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그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 뭐 그 지점까지 지금 나오면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공격이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과연 뭐 총선에 나갈 수 있을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러는 추미애 장관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의 이른바 추윤 갈등과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망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보시죠. 더 뼈아픈 거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 추미애다. 추윤 갈등이다 하는 걸로 이제 이 봉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 대통령 말씀에서도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라고 굉장히 가벼운 결정을 내렸는데 네. 대통령이 그걸 사인을 하시고 난 후에 한 달쯤 뒤에 기자회견을 해요. 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신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으로 국민들도 이 검찰총장의 비위가 엄청 중대하다라는 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10달 후에 법원에서 윤석열이 이미 대권 후보가 돼버리고 여론 지지가 압도적일 때 법원의 판사가 아니다. 결국은 대통령 말씀도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예. 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당시에 재신임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좀 밀려난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건데요. 자, 왜 저 이야기를 할까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만이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오해받거나 좀 공격당하면, 말씀드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든 1등 공신 이렇게 비아냥 듣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라서 모든 게 다 똑같지 100% 다 잘하고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법적, 그러니까 권한이 어떤 법적으로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답답했던 것이고, 또 저도 뭐 당원이기도 하고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저희도 뭐 방송에서는 그렇지만 왜 그 당시에 그 윤석열 같은 분을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으로 그렇게 했을까? 누가 그 인사를 했을까? 그에 대해서 참 그때 보면 뭐 이게 좀 원망은 아닌 원망, 그리고 또 듣고 싶은 말도 있긴 한데요. 결론은 지금 그거를 확인하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이니까 저는 총선에서 정말 이제 뭐 친명 비명 하는데요. 정말 이제 사명감 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언행을 이렇게 해 나가야지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총선을 통해서 심판받고, 이 심판이 어떻게 보면 정말 과거에 했던 우리 정쟁보다 더 앞으로 중요하니까요. 좀 거기에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 해임했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이거는 뭐 추미애 캐릭터의 문제입니까? 너무 달라. 폭 정치에 압수수색권을 갖고 있는 장관하고 없는 장관하고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채널A 사건. 이 사건도 굉장히 정말 심각한 사건이고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항소를 했는데 원고는 그 사이에 대통령이 돼버렸어. 야, 이 드라마입니다. 피고를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된 후에 피고가 한동훈이 됐어요. 어나더 브라더. 내 브라드가 피고가 됐는데 원고 피고가 입장이 똑같아요. 원고가 이겨야지만 피고도 안전해져요. 한동훈은 자기가 그렇게 협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위험하니까 증거인멸을 다 해버렸어요. 그걸 증거인멸을 했지만 재판 중에 검찰이 낸 소송 자료에 녹취록이 남아 있어요. 한동훈이 기자를 통해서 협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은 자기 그 핸드폰 압수된 것을 비번을 협조를 안 해서 빠져나갔어요. 법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발의를 하든지 중단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돼요. 네, 자 채널A 사건 언급하면서 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일단 채널A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각하다고 말하는 진행자의 수준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미애 전 장관의 방금 발언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마음먹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협박한 음성 파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책임지지 못할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저기서 이제 진행자들이 좀 이 결을 맞춰주니까 신이 나서 선을 넘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녹취록 등이 증거로 인정이 되었다면 이 무죄라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한동훈 전 장관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해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반대편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입수가 되어서 한 장관과 나눈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찰이 다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갔어도 무죄가 나온 것이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그 사건이 뭐 다른 외력에 의해서 무죄가 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성 파일은 아니고 녹취록을 이야기한 거죠. 저 추 장관은요. 참 추미애 장관 제가 정치인문 때부터 쭉 옆에서 지켜왔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은 한마디로 해서 거울을 잘 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잘했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이낙연 대표 잘못하고 한동훈 잘못하고 윤석열 잘못하고 다 자기는 정말 순수하게 했는데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아마 국민들은 다 보셨습니다.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 검찰총장이 명령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명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인사한 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일방적인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당과 이 청와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그게 자기는 검찰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못하게 해서 못했다라고 지금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쓸데없는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런 게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채널A 사건 등등에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한동훈 장관 사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자기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고 거울을 보지 않는 겁니다. 제발 이제 좀 오선 오연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는데 이제 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극적으로 세우고 있을 때는 그 징계 사안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정직 2개월은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면제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는 그 아주 총론적인 부분을 제외한 판사 사찰,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굉장히 무리하게 소집합니다. 누구의 사건에서 그 당시에 피해자 한동훈 전 검사의 사건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라는 게 법원이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항소심 계류 중이죠. 피고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는 언론의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채널A 사건 무죄 나왔죠. 법원이 무죄를 설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게 취재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기자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증거가 남을 만한 것을 사실상 인멸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설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잘했다 잘못했다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법률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추미애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채널A 사건에서는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본인의 취재 윤리를 언급을 했죠.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거는 그 속에 담기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론 뭐 추 전 장관 말을 했듯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 뭐 약하다 이런 본안 심사가 있었고 1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결론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추미애 전 장관은 이 이낙연 전 대표 귀국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지만 방향 다르면 찢어진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줄 섰다 이런 평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죠. 이 대표에게만 좀 유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친명계로 꼽히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부담스러워합니다. 보시죠.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그 당시 또 당대표도 이낙연 대표를 저격해갖고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줄 서는 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문, 뭐 비문, 뭐 친명, 비명 이런 걸 넘어갔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파헤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다른 의원들도요.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기 장사한다. 이어서 보시죠.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거 이건 아니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거의 스타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도 지내신 분이 주관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폭로하는 게 과연 어른다운 행동이냐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저런 의견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른바 개딸이라고 그러죠. 민주당 강성 지지층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추다르크가 무기력한 민주당에 돌을 던졌다.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민주당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가 그래 너 국회의원 해라 해서 공천 주는 거 아닙니다. 공천 심의가 있고 시스템적으로 가는 것인데 그리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사실은 되게 그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것 같아요. 내가 공천 하나 받으려고 지금 이런 행동하냐.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당연히 저는 당원이기도 하고 이제 누구든지 간에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다른 누구 3자든 간에 대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표를 함께 가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는 뭐 전직 대통령과 뭐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를 저격이나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 개에 속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것이지 추미애 장관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해석은 아닌데 저는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계속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기득권도 있지만 그런 기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나 그런 불신들이 어떻게 보면 언행에 대해서 계속 쌓여서 이제 분출하는 거라서 저런 부분은 뭐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언행 하나하나 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자기가 공천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쪼잔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쪼잔해 보일 겁니다.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권인가요? 단순히 총선을 겨냥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 나왔듯이 지금 현재 이런 돼가는 양상들 추미애 전 대표가 노리는 것이죠. 개딸들이 지금 누구한테 화나고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한테 화나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포스트 이재명의 시대가 온다면 그 대표 주자는 바로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순한 이거는 총선을 겨냥한 저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란 게 참 복잡 미묘하네요. 자, 근데 오늘 라임자산운용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이 탈옥 계획을 세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검찰이 발각이 됐는데 이미 2차례 도주 전력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김봉현 전 회장 왜 이야기를 하느냐. 추미애 전 장관과 무관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2020년 4월 조사를 받기 위해서 유치장에서 나오던 모습 먼저 한번 보시죠. 혐의다 인정하세요? 도주는 왜 하셨나요? 기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자,
구치소에서 이제 조직폭력배인 수감자와 탈주를 모의했다고 합니다. 막 20억을 뭐 주기로 했다 그러고 누나도 이야기가 되고 막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탈주하는 건 탈주하는 건데 이 당시에 김봉현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고 수감 중이었는데 과거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좀 달랐어요. 한번 보시죠. 제가 무슨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봉현 씨의 그런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오죽했으면 그 사람 나중에 또 나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공익 제보자라고 추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공익 제보자로 지켜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좀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의원님? 제가 볼 땐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런 그 수사 시스템, 법무부, 검찰, 그다음 법원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에서 봤을 때요, 이 도주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이거는 무슨 드라마에서나 보통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고 사실 미국 같은 제가 미국의 그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긴 한데요. 뭐 미국은 영화를 보거나 그 현장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겠다 싶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가능하다고 믿고 이 김봉현 전 회장이라는 분이 또 돈도 줘요. 같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누나와 함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아, 이분이 현실 인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들 뿐이에요. 이건 100% 걸립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하실 생각도 그다음에 시도도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야 뭐 가리지 않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시켜 세우고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리고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깎아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객관적으로 좀 사람들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입니다. 더 탐사. 해당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 술자리 의혹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모습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발언이 중요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현직 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모해서 협업했다고 하는 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음악 카페를 운영했던 가수 이미키 씨 그리고 건물 소유주 A 씨가 이 더 탐사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자 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현실성이 어떨까요? 굉장히 인정되더라도 일부만 될 겁니다. 지금 이 원고 그러니까 영업 매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특정하진 않고 상호를 아주 명징하게 내보내진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 정도로 이 부분이 좀 알려지게 됐고 추가 취재가 이어지기도 했고 다른 유튜버 등이 이 술집을 찍기 위해서 앞에 진을 치고 있어서 원래 월 6천 정도의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매출 감소에 이 해당 기사가 과연 상당한 인과관계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졌을 것인가? 사실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불법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명목에 극히 좀 이 5억 원 청구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업주 입장에서는 뭐 더 탐사 쪽에서는 업소 이름 공개하지도 않았고 술집 설명을 하기 위해서 특정 건물 형식을 보여줬을 뿐이다. 시청자들이 이걸 캐낸 거지 본인들은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그걸 보고 가서 이 앞에 또 유튜버들 뭐 진을 쳤다. 그리고 뭐 기웃기웃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손해를 엄청 봤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죠. 네. 당시 청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청담동에 이런 장소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진술했던 사람이 이야기도 피아노를 치고 어쩌고 하는데 청담동을 다 뒤져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다른 동네를 찾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논현동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지목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거의 특정되도록 그렇게 보도를 해놔놓고 이제 와서는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발뺌하는데 네. 글쎄요. 참 저도 언론인이지만 언론이 이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작은 돌을 던지면 진짜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이런 예. 업소의 주인들은 이 하나 보도 때문에 그냥 문을 닫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 인정되고를 떠나서 진짜 본인들의 어떤 보도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느껴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청담동 술자리 논란이 사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더 탐사의 주장인데요. 경찰 왜 이게 빨리 마무리 안 합니까?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더 탐사는 이번 IAEA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 측에서 뭐 100만 불인가요? 이걸 주면서 보고서를 왜곡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어제 MBC 라디오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한번 보시죠.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IAEA 보고서에 관여했다. 100만 유로 얘기가 나왔고 커넥션 의혹 얘기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제보자의 말이 예. 상당히 신뢰가 있어요.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내용을 봐도 굉장히 고급 지식이거든요. 고급 정보죠. 상당히 좀 신뢰가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네, 자초지종은요. 더 탐사가 보도한 겁니다. 본인들의 유튜브에. 일본 외무성 간부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 간의 비밀 대화가 제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그러면서 IAEA가 일본 정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일본 외무성이 즉각 반박하는 일이 있을 정도였는데 자, 정희찬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망신을 굳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국제적으로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사실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데 이제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이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이게 시민언론 더 탐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 이렇다라고 외국에서 착각할까 봐 대단히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이 공신력을 갖춰야 될 지상파와 공중파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더 탐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뉴스와 찌라시로 점철된 유튜브 매체를 시민 언론이라면서 이 마치 뭔가 비중 있는 언론이 취재한 것처럼 소개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가 저는 의문스럽고 개탄스럽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IAEA의 각 국가에 있는 분담금 측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이 14%로 7%를 내는 일본보다 무려 2배의 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분담금 많이 내고 뭐 다른 로비에서 그 말 들어줄 거면 중국말을 더 들어주는 게 상식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온 건 아닌데요. 이 삼중수소 안개가 끼는 후쿠시마 원전 그러면서 이 사진을 또 이렇게 냈어요. 이 붙이면서 삼중수소 안개가 낀다 그랬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또 아시겠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 법무부가요. 오늘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배우 윤박 씨에게 위촉장 수여했는데 한번 보시죠. 국민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 많이 도와주시는 되게 떨리지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홍보하는 그런 홍보대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 2회쯤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가하냐?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는데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윤박 배우님께서 저희를 잘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보호관찰관 역할을 하는 배우 윤박, 뭐 직원들이 많이 온 거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역할을 하는 배우가 오니까 이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했습니다. 위촉식을 했고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이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정미영 의원님, 이거 좀 사람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 사람을 이제 현실적으로 늘려줘야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그 보호관찰관 하실 분을 찾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보호관찰관이 뭔지 구체적으로 잘 이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고유예나 그러니까 용서해 줄 때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할 때 그것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석방 해줄 때, 그 다음에 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선고할 때, 그럴 때 조건을 겁니다. 몇 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라. 그러면 그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할 때 그 보호관찰관을 임명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주로 많이 우리가 해주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보호관찰관 한 명이 너무나 많은 숫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국민 관심하에 예산을 좀 더 달라.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보호관찰관 특히 교정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최측근 박 보좌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송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JTBC가 새로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이걸 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내구 전 감사가 돈을 뿌릴 때마다 박 전 보좌관과 긴밀히 논의했던 정황이 확인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야, 이게 10개구만. 근데 이거 다 줘? 아니면 내구는 5개만 주라는데. 줘, 그냥 맞아. 아이, 나중에 적게 줬네, 많게 줬네, 얘기하니까. 이제 또 오늘 그 박보하고도 확인을 했거든. 이제 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날 10개를 쓰셨는데, 총은 어쨌든 몰라, 뭐 뜬금없이 나한테 를 배제하지 말고 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여기 저희가 이 이름을 공개를 안 했는데 이름 직접 나옵니다. 이름만 하는. 그래서 이게 송 전 대표가 알고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정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영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10개, 5개가 돈 봉투 개수 말하는 거거든요. 봉투 하나당 한 300만 원 들어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모 씨와 이거 5개만 할까 10개만 할까 하다가 그래 이왕하는 거 10개 하자라고 한 녹취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강내구 감사협회장은 사실상 조직을 지원하는 후원자 역할을 했죠. 후원자 스폰서들을 연결한 역할을 했고, 거기다 대고 송 전 대표가 나한테 직접 말하더라. 이 보좌관인 박모모 씨를 배제하지 말라고. 이 말인즉슨 이정근 전 부총장이 돈 봉투에 대해서 박모 보좌관과 의논하는 게 송 전 대표의 지시였다는 뜻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나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본인이 몰랐다고 하니까 이런 꼬리 자르기가 저는 재판부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송 전 대표는 자기들끼리의 뇌피셜이다, 자기들만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윤관석, 이성만, 이정근 이 세 사람의 녹취 파일은 그럼 뭐냐? 거기에 송 대표님 이름도 등장하고. 그 문제는 법정에 다툴 문제고 거기에서도 송영길이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했던 내용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뇌피셜로 한 내용에 불과하고. 네, 뭐 권유하거나 말했던 내용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드셨어요? 저도 진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저 녹취록만 봤을 때 100% 그럼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제 뭐 100만 원씩 3개 봉투를 지시해서 누구 주라고 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정근 사무총장 그 녹취록을 보면 협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의. 그 협의란 게 사실 돈 봉투에 대한 그 협의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당대표 후보자는 뭐 협의란 게 돈 봉투는 사실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거에 대해서 보좌관과 협의를 하라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이 좀 더 신속하게 이야기해서 그 협의 그 앞에 돈을 주는 것을 협의하라는 거지, 아니면 당대표에 관련해서 어떤 전략에 대한 협의를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이죠.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속도를 좀 낼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 6.25 격전지죠.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및 서거 3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자, 제막식 모습 한번 보시죠. 백선엽 장군 서거 3주기에 맞추어 동상을 제막함으로써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호국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예우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백선엽 장군 동상 높이가 4.2m, 너비가 1.56m 크기랍니다. 2분마다 360도로 돕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의미로 360도 회전하는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예. 마지막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선엽 장군이 내가 뒤로 넘어가면 나를 쏴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부하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요.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결정적인 상황이었고 사실 백선엽 장군은 국내보다는 미군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백선엽 장군은 정말 참군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런 백선엽 장군을 예전에 만주에서 어떤 간도에 있었다는 이유로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친일 반민족분자라고 지금 들어가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는 이 백선엽 장군을 아예 파묘를 해야 된다. 파묘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참 우리의 선조들은 이 공과 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 얼마나 크고 그 중요한가를 또 봐야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백선엽 장군의 어떤 명예회복이 이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전에는 또 다부동 전투에 참전했던 주민 위령비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이른바 지게부대라고 그래서요. 뭐 포탄이니 총탄 이런 것들을 지게에 지고 고지에 갔다가 또 부상병도 거기에 실어서 내려오는 민간인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추모하는 제막식이 있었는데 이 위령비 제막식은 백선엽 장군의 유족들이 이걸 전액 자비로 부담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로배우 신영균 씨, 지금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인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짓기 위해 사유지 서울에 있는 땅 4,000평을 내놓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영균이라고 하면은 배우로서 너무 유명하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300편 빨간 마우라 기억나시죠? 한번 보시죠. 야, 한병아리들! 현대장 나간진 소령이시다.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저 너희들 누가 빨간 마우라를 들으려고 그랬니? 건방지게 필경 나갔다 오기 전에 불을 타기 때문에 거야. 그래. 자, 빨간 마우라는 영화 너무나 유명할 겁니다. 당시에 신영균 씨가 주연했던 그 영화인데요. 자, 정미 의원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지금 없잖아요.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 기사를 보고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게 하신 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건국의 아버지를 기리는 그 기념관이 없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드시 이승만 기념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이 배우 신영균 씨가 저렇게 하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실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반갑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한번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기념관이 지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방TV가 유튜브 채널에서 2007년 KF-16 요격 훈련 중에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던 고 박인철 소령을 AI 기술로 환생시켰습니다. 어머니와 재회하는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KF-16 전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 박인철 대위는 전투기 사고로 숨진 아버지 곁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나도 인철이를 저렇게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마, 인철이야.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싫어. 아버지 만나서 어땠어? 아버지랑 그동안 못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들로 같이 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어.
예, 자, 이 아버지도요, F4E를 몰고 1984년 훈련에 참여했다가 순직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과 아들 모두를 나라에 바친 그런 분들인데요. 이렇게 AI, 뭐 딥페이크가 나쁘다고 합니다만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조금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